네,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됐습니다. 내일 뉴욕 증시는 부활절 때문에 휴장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휴일을 하루 앞두고 간밤 뉴욕 증시의 분위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은 가운데 다우만 1% 넘는 낙폭을 보인 채 39,142선의 마무리를 지었고요. 나스닥과 S&P는 모두 강보합 그리고 약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시장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들이 시장의 초심을 좀 흔들었던 가운데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 한 줄 먼저 점검을 해보시죠. 일단 오늘 나왔었던 지표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고용 쪽의 지표입니다. 매주 목요일 현지 시간으로 발표가 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일단은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지만 2주 연속의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아마도 고용이 안정되고 있지만 관세 여파를 앞두고 이 기업들의 고용을 계속해서 늘리는 게 부담스럽게 작용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는 그렇게 큰 타격을 보였던 지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간밤 또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Oh, he'll leave. If I ask him to, he'll be out of there. But I don't think he's doing the job. He's too late, always too late, a little slow, and I'm not happy with him. I let him know it, and if I want him out, he'll be out of there real fast, believe me. So prices haven't gone up. The only thing that's gone up actually is interest rates, because we have a Federal Reserve Chairman that is playing politics, somebody that I've never been very fond of, actually. But he's playing politics. Interest rates should be down now. They should be coming down. In Europe, as you know, they reduced them, I guess 7 times. It looks like they're going to reduce them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our guy wants to play cute. But interest rates are pretty much even. Maybe they went up just a slight bit, but that's the only thing. But that's because of the Federal Reserve. Because they're not very smart people.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현재 식료품부터 계란 가격까지 일제히 내려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데 왜 제롬 파월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 금리 인하를 적시하지 못하게 된다면 큰 여파가 올 수가 있겠고 만약에 필요하게 된다면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도 있다라고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당 여파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파월 의장은 어제 공식적인 석상에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커질 수 있겠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관세와 관련해서 간밤 나왔었던 코멘트로는 중국과 관련된 내용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협상안이 전해진 건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개인적인 의견을 단순히 전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다라고 일단 기대감을 키우긴 했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함께 제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 큰 반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 유럽 쪽에서는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인하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6연속의 금리 인하가 나왔고요. 기준금리는 0.25% 하락한 2.25%를 이제 유지하게 됐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금리 인하를 계속 이어가자 트럼프 대통령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데 과연 5월 7일에 열리는 FOMC에서 연준은 어떤 결정을 내려줄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여러 가지 불안감을 안고 결론적으로 월가에서는 아직까지 리스크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45%로 다시 한번 상향 조정을 한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도 좋고 금리도 인하할 거고 증시도 살아날 것이다라고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장 안에서의 분석은 엇갈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종목별로 있었던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종목 한 줄도 보겠습니다. 어제 한국 시간으로 4시에서 5시 사이였죠.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중국을 방문했다는 속보가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중국을 왜 찾은 것일지 젠슨왕 CEO의 구체적인 내용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The increased restriction has impacted our company significantly.
grown up in China. In fact, China has watched us grow in the last 30 years. Of course, it's a very large country. Our interactions and working and serving the Chinese companies here, and so it's made us both better. And so we're going to continue to make significant effort to optimize our products that are compliant with the regulations and continue to serve the Chinese market.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는 가운데 젠슨항 CEO는 우선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 자택에 방문하고 나서 이번 주는 중국에 직접 방문을 했는데요. 중국의 주요 인사들과 만남을 이어가면서 중국은 엔비디아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의 협력에 대한 논의 방안과 또 새로운 칩에 대한 설계 논의도 이어갔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머스노 5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외에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죠. 넷플릭스의 실적 내용도 간략하게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1분기의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까지 긍정적이었습니다. 시간 외에서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3%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1,000 선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일단 유료 가입자 수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연간 기준으로 가이던스도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트럼프 관세에서 꽤나 자유로운 종목이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의 전망이 지속적으로 투심을 자극시킬 수 있다는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실적 때문에 오늘 크게 어려움을 겪었었던 종목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인데요. 1분기의 실적도 부진했을 뿐만 아니라 가이던스까지도 하향 조정이 되면서 오늘 장중에만 20% 넘는 급락이 나왔고요. 시가총액이 $1,000억 이상 증발하는 사태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급락하면서 오늘 다우지수가 1% 넘게 빠지는데 큰 요인을 기인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메디케어에 대한 증가량이 올라가고 정부가 헬스케어와 관련된 감축을 이어가면서 앞으로에 대한 가이던스 전망 또한 계속 부진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같은 헬스케어주 안에서 오늘 급등했던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일라이릴리인데요. 드디어 경구용 비만 치료제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먹는 비만약이 탄생할 수 있을지 업계에서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는 10% 넘게 급등하면서 투심이 크게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픈 AI 쪽의 소식입니다. 소프트뱅크와 함께 영국의 AI 인프라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최근 AI 반도체로 인해서 투심이 약간 흔들리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나 인프라 쪽 관련해서 다시 한번 시장 안에서 AI 관련주들의 급등이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이슈는 머스노 시간을 통해서 계속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간밤 있었던 시장 상황부터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간밤 뉴욕 시장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전날 투매 바람에 다시 휩쓸렸던 시장이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국가와 상호관세 협상 행보에 기대를 걸며 안정세를 찾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은 확실한 안도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신호가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입니다. 오늘도 10년물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2년물 국채금리와 50bp 이상 벌어졌습니다. 이는 2022년 초 이후 최고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장기 국채가 대규모로 매도됐고, 이에 따라 장단기 금리 차가 가파르게 벌어진 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던 작년 중순까지만 해도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은 역전 상태가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 전조 현상이 보였죠. 하지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이 역전 상태가 정상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채 금리 곡선이 가팔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는 경기 회복이 아닌 경기 후퇴 신호로 해석됩니다. 달러도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계속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 미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시가 다시 반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서 이 미국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태도를 놓고 봤을 때 관세와 관련돼서 약간은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관세 여파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관세입니다. 여기에 따라 모든 이슈가 다 연결되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얼마나 완화되느냐에 따라 모든 투자자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단 완화 기대감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방미 중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 내 생각에 100% 무역 협정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들은 협정을 원한다. 우리는 무역 협정을 맺을 것이며 그것은 공정한 협상이 될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와의 무역협상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이라면서도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보다 완화할 가능성을 키우는 바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해결 문제는 바로 중국이죠. 일부 상품에 대해 적용된 유력 관세는 무려 245%에 달합니다. 사실상 현재 최대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 교육이 중단된 상황에서 중국과 무역 전쟁이 얼마나 완화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기자에게 중국과의 통상 협상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는 중국과 매우 좋은 협정을 맺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재차 열린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다만 두 초강대국과의 회담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이미 꺼내들 펜을 거의 다 내놓았죠. 양측이 극단적으로 치고받은 이후 이제 어떤 식으로 합의할까? 이것에 대한 힌트는 현재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확실한 요인입니다. 네, 중국과의 관계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크다 말씀을 주셨는데 또 간밤 시장에서 변동성을 키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언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일단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에 대해 내가 원하면 그는 바로 아웃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금리 인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신이 취임한 이후 물가가 안정됐고 모든 것이 냈다며 유일하게 오른 것은 금리이고 이유는 미국에는 정치 게임을 하고 있는 연준 의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물가가 둔화된 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가 급락한 덕분입니다. 그리고 아직 관세 영향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상호관세가 부과된 점을 고려하면 4월부터는 다시 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쉽게 금리를 내릴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면 오히려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졌다고 보고 매도 물량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흔들리기에 계속 나선다면 시장에는 오히려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힘겨루기가 어떤 식으로 벌질지도 계속 지켜봐야 할 이슈입니다. 계속해서 연준을 흔드는 건 시장의 악재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간밤 시장 분위기 먼저 간략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종목과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김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봐야 할 M7 종목들과 그 외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종목별로 개별 이슈가 시장을 흔든 하루였습니다. 반도체주 보시면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이 흔들렸는데요. 특히 MP 머티리얼스가 히토류 대중국 수출을 중단한 가운데 반도체 핵심 자원의 공급망 불안이 부각됐고요. 여기에 미 상무부가 반도체 원산지 기준을 실제 제조국으로 강화하면서 미국 외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규제 리스크에 노출됐습니다. 네, 헬스케어 섹터는 명암이 갈렸습니다. 비만 치료제로 주목받는 일라이릴리는 신약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했고요. 반면 다른 기업들은 의료비 증가 우려와 규제 리스크가 겹치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메디케어 관련 비용 이슈도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기술주 보겠습니다. 기술 대형주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애플은 AI 칩 확대 기대감과 탄탄한 수비 수요에 힘입어 상승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관세 및 규제 리스크에 눌리며 하락했습니다. 특히 구글은 AI 규제 관련 청문회 일정이 시장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음 금융 섹터 보겠습니다. 금융주는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예대 마진 확대 기대감이 커졌고요. 은행권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며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에너지 보겠습니다. 최근 유가가 소폭 반등했지만 글로벌 무역 갈등이 투자 심리를 제한했습니다. 중동 불안정성과 미중 무역 긴장감이 유가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며 에너지주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대표적인 기술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AI 반도체 강자인 엔비디아는 최근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로 약 55억 달러 규모의 매출 손실 가능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슨 왕 CEO는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라며 제재를 따르면서도 고객을 잃지 않는 해법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딜레마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2.93%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알파벳 보겠습니다. 알파벳은 미국 연방법원에서 광고 시장 독점 혐의로 셔먼법 위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셔먼법은 미국의 대표적인 반독점법으로 혐의를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알파벳은 자사 광고 플랫폼을 통해 경쟁사를 부당하게 배제하고 광고 가격을 왜곡했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이는 향후 광고 산업 전반에서 제도적 규제가 강해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네, 다음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산 관세 리스크에 부품 조달 불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에 들어가는 이 LFP 배터리는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만큼 공급망 차질 우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07% 소폭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헬스케어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최대 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예상보다 낮은 조정 주당 순이익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를 밑돌았습니다. 특히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사업계에서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로 인해 연간 실적 전망을 하향 조치한 건데요. 비용 급증에 따라서 1998년 이후 최악의 낙폭을 보여주며 22.38% 하락했습니다. 이런 유나이티드 헬스발의 실적 부진은 동종 업계인 휴메나와 엘리번스 헬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업종 모두 7.4%, 2.42%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그럼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엔 제약주 살펴볼 텐데요. 어제 일라이릴리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 오리포글리프론의 임상시험에서 유의미한 체중 감소 효과의 결과를 냈습니다. 이는 기존 주사제 중심의 GLP-1 계열 치료제 시장에서 경구용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향후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14.3%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 노보노디스크 보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기존 비만 치료제 오젬픽과 웨고피로 시장을 선도해 왔는데요. 이 일라이릴리의 경구용 치료제 개발 성공으로 인해 경쟁 심화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우려가 반영되며 주가가 1.03%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 존슨앤존슨 보겠습니다. 존슨앤존슨은 포춘에서 헬스케어 부문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1위 부문으로 선정되면서 어제 2.32% 상승하며 긍정적인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 관세 관련주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MP 머터리얼스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으로의 히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히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국방장비 등의 필수적인 전략 자원인데요. 이번 조치는 미국이 자원 공급망을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겠다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특히 히토류 분야의 자립도를 높이려는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리면서 관련 종목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49%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 인텔 보겠습니다. 인텔은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 원산지를 제조국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디자인과 설계 중심으로 판단했지만 이제는 실제 생산이 어딘지를 밝히겠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미국에서의 해외 공장 비중이 높은 인텔은 장기적인 정책 리스크에 노출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1.56%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 엑손모빌 보겠습니다. 엑손모빌은 유가 반등과 또 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소폭 2.62%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으로 어제 이슈 있었던 종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에르메스는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방어를 위해서 일부 고가 제품의 가격 인상을 공식화했는데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높은 가격인데다가 고급 소비 위축 우려가 커졌고 이는 투자자들에게 민감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명품 업체들은 중국 소비 둔화와 미국발 관세 이슈가 겹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3.22%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 어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줬던 허츠 보겠습니다. 허츠는 렌터카 업체인데요. 퍼싱스퀘어에서 허츠에 추가 매입을 하면서 지분을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틀 연속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하며 43.87%의 상승폭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피넬리티 내셔널 보겠습니다. 피넬리티 내셔널은 IT 기반의 금융 솔루션 기업입니다. 자회사인 월드페이를 매각을 가시화하면서 사업 재편 기대감을 반영했는데요. 이런 소식은 주가에도 반영됐습니다. 8.65% 상승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네, 다음 섹터 보겠습니다. 어제 간밤에 실적 발표됐던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1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광고 기반 가입자 증가와 콘텐츠 효율화 전략이 주요했는데요. 시간 외 거래에서도 주가가 상승하면서 1.19%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 알코아 보겠습니다. 알코아는 매출이 기대가 하회했는데요.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이 정체된 가운데 수요 둔화와 실적 부진이 겹치면서 알코아 주가 6.98%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DR 호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미국 최대 주택 건설업체 중 하나인 DR 호튼은 신규 수주 건수는 다소 줄었지만 회사는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기존 수주에서 견조하게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주택 시장이 금리 부담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갖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M7 종목들과 그 외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중국 인공지능 업체 딥시크 제재에 본격 착수했다. 미 하원 미중 전략 경쟁 특별위원회는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딥시크가 미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딥시크가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중국 법에 따라 데이터를 은밀히 검열 조작하고 수출 금지된 반도체 칩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 설립자 량원펑이 중국 정부와 연계된 기관들과 관련돼 있으며 이용자 데이터가 중국 국유 통신사 차이나 모바일과 연결된 인프라를 통해 전송되고 있다고 전했다. 오픈 AI 기술을 불법 도용했을 가능성도 거론됐다. 위원회는 AI 칩 수출 통제 강화와 함께 싱가포르 등 중국 유출 우려 지역에 대한 수출 조사를 미 정부에 권고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딥시크의 기술 구매 차단과 미국 내 접근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또 하원은 엔비디아가 딥시크에 AI 기술을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실 거죠? 제발요.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 5 시간입니다. 간밤 유럽 쪽에서는 다시 한번 금리를 인하했고요. 미국에서는 파월을 압박하는 약간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로써 6회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0.25%포인트 하락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눈치 보기와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 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이로써 유럽은 6회 연속으로 금리 인하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유럽 안에서는 만장일치로 이번 결정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유럽의 성장 둔화 리스크가 지금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큰 우려다라는 판단에 따른 설명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3월 유럽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2.2%까지 떨어지면서 ECB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파월 의장이 또 엉망진창 보고서를 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유가는 하락하고 미국은 관세로 부유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파월도 유럽 중앙은행처럼 금리를 일찍 내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파월의 임기가 빨리 만료되어야 한다고도 밝혔는데 이는 사실상 조기 사임을 압박하는 발언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고 그는 과거 임기 전에 사임할 계획이 없다라고 우선 밝힌 바는 있습니다. 다만 간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현재 금리가 적절하다라고 또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 주장에 반박을 했는데 현재 금리를 당장 조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통화 정책의 최우선은 인플레이션 억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도 전날 연설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죠. 현재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되려 자극하고 있다라고 우려감을 표했는데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라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연준 안에서는 오직 데이터에만 의존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주 뒤에 열리게 되는 FOMC 회의에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에 따라서 증시에 대한 여파도 상당히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 관세와 관련된 추가적인 발언을 또 내놨습니다. 현재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인지 일단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했지만 월가에서는 여전히 우려감이 섞인 시각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중국과의 협상 기대감을 계속해서 키워는 가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안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날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와 함께 회담을 했었죠. 이 유럽연합과의 20% 관세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가 협상 우선순위에 있고 공정한 무역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추가 협상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블랙스톤의 조나단 그레이 사장은 관세 외교가 길어질수록 경제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무역 협상의 신속한 해결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 역시 최근 관세 정책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월가 이코노미스트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1년 동안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이 45%로 한 달 새 20%포인트 급등한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중 92%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과 관련돼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우려의 시각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에서 월가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관세 조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의 증시와 경제는 더 큰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 중간에 서 있는 엔비디아. 그 안에서도 젠슨왕 CEO가 어제 바로 중국을 찾는 모습이 나오면서 글로벌적으로 큰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중국에 방문한 젠슨왕 CEO는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기도 했는데요. 해당 자리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AI용 반도체 칩 수출 통제를 강화를 한 가운데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중국 방문을 통해서 중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30년 동안 중국 시장에서 성장을 해온 파트너이자 중국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규제를 준수하면서 중국에 대한 서비스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특히 AI 산업의 파괴적 혁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AI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의료금융이나 기후기술, 그리고 제조업 등 모든 산업에 깊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젠슨항 CEO는 중국 AI 스타트업인 딥시크의 창립자 량원펑 등 주요 고객사들을 만났는데요. 해당 자리에서는 미국과 중국 규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AI 칩 설계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사령탑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도 별도로 회동을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과거 중국을 방문했을 때 고위 당국자들과의 공개적인 만남을 피해왔던 것과 대비되면서 해외 언론에서도 이례적인 행보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이번 방문이 엔비디아가 H20 칩 수출 제한 통보를 받은 직후 이뤄졌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미국과 중국, 이 무역 전쟁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 같은데 또 이날 황 CEO는 검정 가죽 점퍼 대신에 정장 차림으로 등장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진정성과 신중한 태도를 동시에 내비쳤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젠슨항 CEO는 앞으로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일단 오늘 엔비디아 주가는 어제 7% 하락에 이어서 오늘 3%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만 10%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반등의 계기가 나와줄 수 있을지 다음 주 증시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장중에 또 큰 폭으로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일라이릴리가 되겠습니다. 장중에 두 자릿수 이상 급등했습니다. 839달러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주사 없이 하루 한 알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 현실이 가까워지면서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개발하고 있는 경구용 GLP-1 약물 이 오포글리프론이 임상 3상에서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정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입증했다라고 하는데요. 시험에 참여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평균 7kg 이상의 체중을 7.9% 감량했다라고 합니다. 또 임상 종료 시점까지도 감량세가 멈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혈당 조절 효과는 기대보다는 다소 낮았지만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다라는 평가고요. 그리고 하루 한 번 먹는 알약이지만 부작용은 주사제 대비 크지 않고 복용 중단율도 8% 이하로 낮았다라고 합니다. 주사제가 아닌 비펩타이드 계열 경구제라는 점에서 흡수율이 높고 또 시기 제한이 없고 제도도 간편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유리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일라이릴리는 올해 말까지 비만 치료제 허가 신청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당뇨 치료제 허가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행보를 놓고 봤을 때는 경쟁사들보다도 최소 3년 이상 앞서 있는 상태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 경구제만 500억 달러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오포글리프론이 상용화되게 된다면 일라이릴리가 시장 주도권을 쥘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기대감으로 오늘 14%대 주가 급등을 보였는데 이제 시작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비만 치료제 그 안에서도 일라이릴리의 움직임 앞으로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뚜렷한 상승과 하락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비트코인은 85,000달러대 횡보를 이어갔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유의미한 수치를 함께 확인을 해볼 부분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지난 1분기 동안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이 6조 8천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비자 거래량을 추월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실제 생활에서 코인을 사용하는 결제량이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다는 게 될 것 같은데 이 비자의 거래량을 크게 앞서진 않았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수치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트럼프 정권 취임 이후로 코인을 대하는 전반적인 소비자들의 태도가 크게 개선된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으로는 연결되진 않았습니다만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같이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크 신익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vs CNN 기자 으르렁. 트럼프 이 아름다운 관세 효과를 좀 보세요. 트럼프 파월 빨리 방 빼. 실업수당 청구 건수 쏘쏘. 필라델피아 크림치즈의 눈물.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다우지수 끌고 다이빙입니다. 자, 트럼프 vs CNN 기자 으르렁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NN을 정말 싫어합니다. 가짜뉴스 MSNBC의 시청률은 사실 CNN이라는 고장난 방송 재난보다 훨씬 나쁘지 않습니다. CNN 싫어하고 NBC도 싫어합니다. 자, 엘살바도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때 근데 이 기자도 기가 대단하더라고요. 이 지금 사방이 적인데 끝까지 한 토시 하나도 양보 안 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대법원이 누군가를 송환해야 한다고 말하면 그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했었죠. 근데 왜 안 따릅니까?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 우리가 범죄자를 이 나라에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라고 말하면 되지. 당신은 미국인 아니냐?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방송을 안 본다. 그래서 또 이제 엘살바도르 대통령한테도 질문 또 했거든요. 이 기자가 계속.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아니 어떻게 그 미립국을 다시 시킬 수가 있느냐. 내가 범죄자를.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또 질문 있으신가요? CNN부터 시작하지 맙시다. 너무 틀린다. 맨날 틀린다 하면서. 네. 근데 어쨌든 끝까지 대답을 했고 그 민주당 의원은 지금 엘살바도르로 날아갔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미국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지금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 있다. 근데 지금 그 트럼프랑 지금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그 깽단의 일원이라고 그리고 엘살바도르인이기 때문에 이미 인도가 됐기 때문에 엘살바도르가 알아서 해야 된다. 우린 뭐 할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이 아름다운 관세 효과를 보세요. 자, 관세의 그 정말 영업 사원입니다. 대표, 그렇죠? 미국은 휘발유, 식료품 등 거의 모든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관세가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도 하락했다. 약속은 지켰고 약속은 지켰다. 자기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관세를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인플레이션도 하락하고 나중에 이제 뭐 소득세를 감세를 시키거나 이래서 이 미국인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그 지금 저기랑 루트라는 거죠. 자, 일본이 이제 또 찾아갔습니다. 한국도 이제 찾아갈 건데요. 일본이 그 관세, 군사지원 비용, 그다음에 무역 공정성을 협상하기 위해 방문할 예정이다. 자, 이게 바로 원샷이죠. 이 테이블에다가 모든 걸 올려놓은 다음에 지금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일본하고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큰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한테도 이미 한마디 했죠. 우리나라는 일본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는데 뭐 너네는 뭐 저기 뭐 전쟁 나면은 일본이 미국을 도와준다는 뭐 규정도 없지 않느냐. 뭐 그 얘기도 하고 어쨌든 원샷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좋은 무언가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자, 그리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세요. 자, 중간중간에 계속 이걸 올려요. 마가를 계속 자기가 되뇌이는 것 같아요. 자기가 되뇌이면서 트루스 소셜을 한 번씩 던지면서 계속 다짐을 하는 듯한 한 3일에 한 번씩 올립니다. 3일에 한 번씩 마가를 계속 올려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런 건 누가 만들어주는 걸까요? 블룸버그에서 딴 건데 이 백악관에서 요거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더라고요. 이 능력 있는 사람을 또 그 쓰고 있나 보죠. 이걸 만드는 것까지 트럼프가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트럼프가 이렇게 컴퓨터를 잘 다루나요? 이건 안 만들 것 같은데. 그래서 트루스 소셜에 올리는 거는 텍스트는 자기가 진짜 올리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웹 디자이너가 만들어주는 거겠죠. 그렇죠? 예쁘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 혼다랑 에보트, 그렇죠? 혼다랑 에보트, 아메리카 이즈 백 해가지고 자, 블룸버그에서 그 뭐 기사를 따가지고 웹 디자이너가 예쁘게 이렇게 찢어지는 종이 찢어진 것 같이 해서 올렸나 봐요. 여기 보면 혼다 to shift production of Civic from Japan to US on tariffs 나와 있죠. 그러니까 혼다 그 시빅이라는 자동차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타잖아요. 근데 이 혼다가 이제 시빅을 관세 때문에 결국에는 이 그 재팬에서 US로 지금 그 생산 기지를 옮긴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 캐나다 공장에서 SUV, CRV
그리고 세단 시빅, 이게 대표 차종이잖아요. 혼다 거. 요거를 이제 그 미국으로 이전할 예정이 있다. 지금 캐나다에서. 왜냐하면 지금 2, 3년에 걸쳐서 최대 30% 증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결국 관세를 너무 매기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생산한다. 지금 이게 이 트럼프의 계획이잖아요. 모든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몰아서 옛날처럼 뭐 그거를 또 이제 중국에서나 받아쳐가지고 지금 아시죠? 그 에르메스 버킨백 해가지고 그 남자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 중국인 남자. 그 가짜 뉴스예요, 그거. 그쵸? 우리나라 언론 다 받았었죠? 버킨백 중국에서 만든다고요, 그거? 그거 다 짭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쵸? 표준어로는 유사품이라고 해야 되나? 모조품? 그 에르메스라던가 지금 뭐 구찌라던가 이런 공식 그 홈페이지에 나온 것은 거기에서 만드는 건 없어요. 근데 그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중국인 어떤 아저씨랑 그 중국인 여자 있죠. 그 저번에 밈 보여드렸잖아요. 그것도 중국에서 만든 밈이거든요. 그 트럼프랑 벤스랑 머스크랑 앉아가지고 나이키 신발 만들고 있는 거 지금 그 중국에서 비아냥되려고 밈 양산하고 있는 거 있죠. 특히 그 플랫폼이 다 어디예요? 다 틱톡이에요. 틱톡. 자기네 플랫폼. 중국은 틱톡을 밀잖아요. 유튜브를 이겨보겠다고. 그 틱톡을 통해서 지금 다 퍼지고 있죠. 이 관세를 이 지금 부과하려는 이 트럼프의 이 요거를 꺾어보려고 그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에르메스니 뭐니 이거 너 야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원래 원가 얼마인 거 아니야. 만약에 생산지를 옮겨봐라.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뭐 미국 공장에서 그 중국 근로자들은 열심히 잘 만드는데 너네가 한번 나이키 신발 만들어 봐라 이거예요. 미국인들이. 손도 벌벌벌 떠는 그 장면 밈 만들어놨죠. 인공지능으로 또 챗GPT로. 그렇죠? 미국인들이 하는데 미국인들은 그거를 옛날 가내수공업 이런 걸 이제 안 하다 보니까 못 만들어요. 그 손이 덜덜 떨리면서 나이키 신발 하나 만드는데 무슨 며칠이 걸려요. 그런 걸 이제 비아냥되려고 밈을 양산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자 그리고 에보트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에보트는 지금 미국의 의료기기 회사죠. 미국의 의료기기 회사인데 미국 US 매뉴팩처링을 익스펜드한다. 그렇죠? 에보트가 미국 생산 기지를 늘린다는 거예요. 7,200억 규모의 미국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가 당선이 됐고 자기가 당선이 돼서 관세를 부과하니까 이렇게 혼다라는 일본 회사, 미국의 에보트 회사, 그리고 뭐 젠슨왕은 중국에 가긴 했지만 젠슨왕, 엔비디아 전부 다 미국의 생산 시설에 막대한 투자를 발표하고 있다 이거죠. 자기 자랑을 또 한 겁니다. 그리고 관세 효과가 이렇게 톡톡 좋다 이 얘기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일본 무역 대표단을 만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큰 진전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세한 건 안 나왔고 자 이제 미국 대표부 그 인사랑 지금 이 웃고 있는 장면이죠. 자기가 직접 그 협상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자 그리고 멕시코 대통령하고 생산정리 통화를 또 했다고 합니다. 역시 멕시코 대통령하고는 죽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셰인바인 대통령, 그 여자 얼음 여왕이라고 불리는 그 대통령하고는 계속 그 자료를 들이밀어주고,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렇게 생산적인 통화라고 뭐 사이가 좋다고 하지만 언론에 나오는 건 사실 좋지가 않아요. 또 어제는 또 멕시코의 물을 미국이 다 뺏어가고 있다고 해갖고 댐을 잠그고 또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뭐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바로 행동을 해주니까. 근데 캐나다는 막 전기를 끊어버린다고 하고 이래버리니까 이제 강대강으로 나가는 것이고 캐나다, 멕시코가 각 국경을 인접한 이웃인데 조금 달라요, 대응이. 그리고 최고 수준의 일본 무역 대표들을 만났다. 일본 무역 대표 만났다는 이 포스팅만 한 3개 했습니다, 지금. 자, 그다음에 이게 중국이 합의한 건지 모르겠는데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어디 피셜인지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도 바라고 있다. 이게 여론 연막전인지 진짜 중국의 어떤 인사가 얘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탈리아 총리가 이제 방문을 했죠. 이탈리아 총리가 방문해서 지금 살짝 내용만 얘기해 드리면은 지금 그 시진핑이 동남아 3국을 돌고 있잖아요. 말레이시아 포함해가지고 태국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 우군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그렇게 동맹을 구축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트럼프가 한테 물어봤더니 누구도 우리와 경쟁할 수 없고 그거 해봐야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한테도 물어봤어요. 기자가. 만약에 여기 왜 왔느냐. 그랬더니 신뢰할 수 있느냐 미국을 아직도. 그렇게 막 무슨 키싱 마이 에스 하고 막 이랬는데 만약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얀색으로 예쁘게 옷 입고 오셨죠, 이탈리아 총리분. 자, 그래서 어쨌든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해서 또 얘기를 나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가 파월한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ECB는 7번째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 어제 ECB는 금리 인하했습니다. 자, 근데 항상 너무 늦고 틀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자기가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때 연준 이사로 시작해서 트럼프 때 연준 의장으로 임명이 된 다음에 2026년 내년 5월에 연준 의장 임기랑 이사 임기가 같이 끝나요. 자, 근데 지금 시기를 앞두고 지금 계속 지금 앞에서 지금 욕을 하고 있죠. 자, 어제 또 다른 전형적인 완전한 엉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 실제는 내가 유가를 폭락시켰고 식료품, 심지어 계란까지 하락했는데 그다음에 미국이 관세를 많이 부과해서 돈까지 벌고 있는데 ECB처럼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왜 안 낮추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완전히 직격탄 날려버렸죠. 파월의 임기 종료는 충분히 빠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이 이게 뭐냐면은 파월의 임기가 2026년 5월까지 그 예정되어 있지만 내가 그만두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립성을 해치는 말을 했죠. 자, 지금 보면은 여기 마이클 바 금융감독 부의장은 사실 지금 자진 사퇴했죠, 이미 자진 사퇴했고 마이클 바 금융감독 부의장은 지금 그냥 이사로서 이 임기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롬 파월 의장이 2026년 5월 15일까지 의장 임기인데 요거를 지금 그만두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마디를 어제 처음 한 게 아니잖아요. 4월 5일 식목일 날도 그 얘기했죠. 식목일 날 지금 금리를 인하하기 완벽한 시기다. 그는 항상 늦었지만 또 얘기해요. 맨날 늦었대요.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는 신중하다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게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미지를 빠르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또 똑같은 얘기했죠. 달걀 가격, 에너지 가격이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때도 직격탄을 날렸죠. 제롬, 정치 게임 하지 말아라. 근데 이번엔 더 직격탄을 날려버린 거예요, 이제는. 저 땐 정치 게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엔 아예 날려버리겠다 했죠. 자,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자, 저번에 자기가 링크를 걸었어요. 4월 7일 날. 우리에게는 없었던 미국을 위해 작동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분이 전 세계은행 총재고 트럼프가 임명했던 사람이에요. 공화당이. 지금은 세계은행 총재가 아니어서 전인데 자, 4월 7일 날 자기한테 좋은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한 사람 거를 링크를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우구는 이렇게 칭찬해서 링크를 걸어주고 자기한테 적구는 완전히 하는 겁니다. 배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차기 의장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실적 몇 개 나왔죠. 어제 목요일 날 항상 나오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왔습니다. 지금 21만 5천 건 나왔죠. 21만 5천 건이 한 주 전보다 9천 건 감소했고요. 전망치는 22만 5천 건이었기 때문에 하회했습니다. 좋게 나왔죠. 자, 그리고 전망치보다 하회했습니다. 22만 5천 건에서 22만 5천 건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이 4주 평균이죠. 4주 평균으로 하면 22만 건 정도가 4주 평균치고요. 자, 4주 평균도 조금 떨어졌죠. 그다음에 2주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190만 건 또 못 넘었습니다. 188만 5천 건 나왔는데 4만 1천 건이 전주 대비해서 증가하긴 했지만 190만 건의 벽은 또 못 넘었습니다. 자, 일단 계속 박스권이고요. 자, 이것도 예상치 살짝 상회했어요, 이건 살짝 상회했고요. 자,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26.4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기준점이 0이죠. 50이 아니라. 근데 전달에 비해서 전달이 좀 깜짝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변동이 좀 심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이기 때문에 뭐 중요도가 크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는 이게 지금 40 넘은 거에다가 26.4 나오니까 무려 38.9%가 포인트가 폭락한 지수가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2020년 4월 달에 코로나 사태 때 43포인트 폭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지금 좀 너무 이 데이터가 튀는 거라 좀 요것도 실업수당 청구처럼 2주나 4주 평균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평균이 너무 심해요. 변동이 너무 심해요, 이게. 예상치보다 예상치가 2포인트 플러스였는데 실제치는 마이너스 26.40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정유산업이 안 좋나 봐요. 그리고 어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실적 발표 나오면서 이 지금 다우존스가 폭락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전 세계 의료 서비스 운영하는 회사고, 자, 그 대표가 피살돼서 언론에 많이 나왔던 그 회사죠. 자, 지금 배당금 많이 주고요. 가치 점수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많아서 주가가 꾸준히 올랐다는 얘기죠. 미래 실적도 좋고 재무제표도 괜찮고
다른 거에 비해서는 재무제표가 좀 안 좋죠. 과거 실적이랑. 그래도 원형에 가까운 괜찮습니다. 그렇죠? 합리적인 성장 잠재력 평균 배당금 지급자. 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실적입니다. 자, 실적 그냥 이것만 보면 좋게 나왔거든요. 보세요. 플러스 10%죠. 2025년도 1분기 실적이 매출이 109.6 빌리언 달러로 플러스 10%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리고 전년 동기 2024년도 1분기에 손실이었거든요. 1.40 빌리언 달러 손실이었는데 이번에 6.29 빌리언 달러 수익으로 돌아섰습니다. 대폭 수익으로 돌아섰죠. 자, 그러니까 주당 순손실이었죠. 전년 동기는 1.53 주당 손실이었는데 이번에 6.85 주당 순이익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그리고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 주자 좀 더 많아졌죠. 6.85에서 7.20으로 오르고요. 그게 플러스 4% 증가한 겁니다. 자, 프리미엄 프로덕트 서비스로 나뉘어 있고요. 프리미엄 서비스가 79%,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이 비중입니다. 미국은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이런 민영 의료보험 이 회사가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좋게 나왔는데 왜 시장이 지금 저기를 했나 실망을 했느냐? 가이던스 때문에 가이던스. 올해 조정 EPS 전망치를 26달러에서 26.50으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원래 작년 12월 달만 해도 29.50에서 30달러로 예상했다가 주당 거의 3달러를 낮춰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까 매출이나 순이익은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상 가이던스가 나빴습니다. 자, 지금 실적을 보면 예상치로 보면 이 매출은 예상치 대비해서 살짝 마이너스 났거든요. 뭐 거의 보합이죠, 그건 사실. 거의 보합이고. 자, 순이익은 서프라이즈 플러스 났어요. 6.74달러였는데 6.81 나왔고. 그렇죠? 요걸로만 보면 좋은데 2025년에 대한 예상치,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다우존스 30 중에서 윗부분 몇 개만 땄는데 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자, 예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엑스모빌 같은 거 있을 때보다 많이 변했죠. 엔비디아까지 들어왔죠. 근데 여기도 보세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시가총액 3위가 지금 다우존스 30에 다 편입되어 있어요. 자, 근데 아마존, 월마트, JP모간, 비자, 유나이티드 헬스 있잖아요. 자, 지금 시가총액으로 보면 유나이티드 헬스가 414 빌리언 달러로 뭐 애플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뭐 5분의 1도 안 돼요. 자, 근데 다우존스에서는 얘가 비중이 제일 큽니다. 왜 그러죠? 나스닥이랑 S&P 500은 시가총액의 가중을 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인데 이거는 가격 가중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한 주당 가격 있죠. 한 주당 가격이 가장 높은 게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비중이 가장 커요. 여기 한 주당 가격이잖아요. 452.90. 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367.94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이 시가총액은 3인데 101달러잖아요. 그리고 요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한 주당 452달러란 말이에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다우존스에서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우존스 중에서 나이키가 4.174, 보잉 3.458 이렇게 올랐는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무려 22.074,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하한가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다우존스가 급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S&P 500은 플러스 났고 나스닥은 거의 약보합이었는데 이거는 최종으로 조금 조정이 되겠지만 다우만 혼자 이렇게 마이너스 1.30이 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S&P 500이랑 나스닥은 시가총액 가중 평균 방식이고 얘는 가격에 대해서 가중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유달리 다우존스만 지금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저렇게 지금 보시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라는 한 종목 때문에 다우존스 지수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유나이티드 헬스가 헬스케지니 다우가 다우네.
미국과 일본이 16일 워싱턴 DC에서 관세 협상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관세 협상 수석 대표 아카자 와료세이 경제재생상 등과 면담한 뒤 SNS에 큰 진전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아카자와는 이후 미국 재무상무부 관계자 및 무역대표와 본협상을 이어간다. 일본은 트럼프발 관세 가운데 상호 관세를 낮추는 데 집중할 예정이며 한국도 일본과 함께 미국의 협상 대상국에 포함돼 있어 이번 미일 협상 결과가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일본과의 교역에서 68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트럼프는 일본에 대해 24%의 상호 관세율을 책정했다. 트럼프는 세계 57개 경제 주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으나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이를 90일 유예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는 일본은 관세, 군사 지원, 무역 공정성을 협상하러 왔다고 언급했으며 이번 협상이 안보 이슈와 어떻게 연결될지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실 거죠? 제발요. 네, 간밤에도 뉴욕 증시에서는 관세 그리고 금리와 관련된 발언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시장이 크게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우만 홀로 1%대 약간 강한 하락을 보였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모두 보합권에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빅테크 종목들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애플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었던 하루였고요. 조금 있다가 종목 코너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금 가격 같은 경우는 0.3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워낙 가파르게 가격 상승을 보여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로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같은 경우는 나흘 만에 하락을 하면서 간밤 10년물 국채 금리는 0.05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주요하게 지켜봐야 됐던 경제지표 중에 하나는 바로 고용 쪽의 데이터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됐는데 21만 5천 건으로 일단 전망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2주 연속으로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주 대비해서 4만 천 건이 플러스되는 수치가 기록이 됐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크게 의미 있는 데이터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관세를 앞두고 기업들이 여전히 고용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기에는 부담스럽다라는 평가는 내놓고는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간밤 있었던 관세 그리고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함께 협상을 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미국이 더 우선되고 우월하다라는 내용의 취지의 글을 남겼고요.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는 좋은 협정을 맺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논의를 오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관세와는 조금 다른 결이긴 합니다만 우크라이나와 다음 주에 광물 협정 서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히토류를 본격적으로 중국이 수출 금지를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앞으로 나오는 50%의 히토류를 미국이 가져가는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다음 주에 드디어 광물 협정 서명이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서명을 하냐에 따라서 중국의 원자재 혹은 이 히토류 수출 금지안이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줄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간밤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위해서 파월 의장을 압박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또 다시 한번 공개를 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접 만나보시죠. On Jerome Powell, you said that the termination of Jerome Powell cannot come fast enough. He says he won't leave even if you ask him to. Oh, he'll leave. If I ask him to, he'll be out of there. But Do you believe I you don't, have I the don't think power he's. to remove I don't him? think You're he. not trying to do that? I don't think he's doing the job. He's too late. Always too late. A little slow, and I'm not happy with him. I let him know it, and if I want him out, he'll be out of there real fast. Believe me. So prices haven't gone up. The only thing that's gone up actually is interest rates, because we have a Federal Reserve Chairman that is playing politics. Somebody that I've never been very fond of, actually. But he's playing politics. Interest rates should be down now. They should be coming down. In Europe, as you know, they reduced them, I guess 7 times. It looks like they're going to reduce them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our guy wants to play cute. But interest rates are pretty much even. Maybe they went up just a slight bit, but that's the only thing. But that's because of the Federal Reserve, because they're not very smart people.
네, 이렇게 공식 석상을 통해서 일단 파월 의장에 대한 불편한 심리를 과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또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글을 적기도 했는데요. 식료품이라던가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었던 계란의 가격 또한 내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데 왜 파월이 금리 인하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어제도 공식 석상을 통해서 발언을 했지만 앞으로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전해왔었고요. 간밤 또 다른 연준 이사도 지금은 금리를 인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수치만 놓고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준은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5월 7일에 예정돼 있는 FOMC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증시 안에서의 변동성이 극심하게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 아직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해임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시장에 크게 압박을 주거나 변동성을 키우지는 않는 모습이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요 종목들과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빅테크 쪽 먼저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어제 7%대 급락을 맞이하고 오늘도 3%의 추가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일단 중국을 방문을 했죠. 이 엔비디아 CEO가 지금 중국과 함께 계속해서 협력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재차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중국에 H20 칩을 수출하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새로운 칩을 만들어서 규제에 부합하는 것을 팔겠다라는 입장까지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일단 추가적인 가격 반등은 보이지 못한 채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젠슨왕이 어떤 내용들을 공개하는지에 따라서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5월에 엔비디아 실적과 함께 이 젠슨왕 CEO의 기조 연설까지 준비가 돼 있어서 5월 첫 번째 주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알파벳의 이슈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알파벳도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1.4% 정도의 지수 하락이 나왔는데 독점 위반과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고요. 사실 미국의 빅테크는 이렇게 독점 계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리스크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 자체에 대한 소송도 있지만 사실 유럽 쪽에서 이거를 하나의 협상 카드로 잡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들한테는 계속된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도 일단은 유죄 판결이 나왔다라는 부분에서는 다소 부담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테슬라도 간밤에 추가적으로 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죠. 일단 중국 쪽과 관련해서의 데이터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은 관세 때문에 부품 조달에 약간의 불안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완성차 업체들에 대비해서는 훨씬 더 튼튼한 미국 내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서 나름은 자유로운 종목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부품과 관련해서 일부 우려감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외에 오늘 시장 안에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만 또 모아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넷플릭스가 시간 외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에 먼저 장중에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3.5%대 상승을 보였고 연초 대비 지금 넷플릭스 10% 정도의 가격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이 지금 시간 외에서 지속적인 변동성을 보이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간 외 거래에서는 3%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과 비교해봤을 때 넷플릭스 올 한 해 움직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현재 연초 대비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세로부터 자유로운 부분이 상당한 메리트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1분기뿐만 아니라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까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환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가운데 동시에 실적을 내놨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좀 큰 폭의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일단 1분기에 대한 실적 부담감도 있었지만 가이던스 또한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메디케어에 대한 사용량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올 한 해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거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일라이릴리는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공개하면서 장중에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경쟁사들 대비해서도 무려 3년이나 기술이 앞서 있다라고 하고요. 세계 최초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일라일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주가 급등이 나올 수 있을지 다음 주의 분위기도 해당 종목들 점검을 해보시죠. 자, 그 외 주요 일정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부활절로 미국 증시는 휴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일부 국가들도 추가적으로 휴장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다음 주에 주요 일정들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은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또 다음 달에도 추가적으로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이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앞으로의 변동성과 일정들도 저희와 함께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함께 점검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국내와 연결해봤을 때 우리가 지켜볼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들의 움직임에 오늘 국내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련 이슈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대표주자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미국과 중국의 기술 갈등의 중심에 섰습니다. 젠슨 황 CEO는 중국은 중요한 시장이라고 밝히면서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고 있어서 공급 전략에 큰 부담이 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제재를 따르면서도 고객을 잃지 않는 해법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딜레마가 강조됐습니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국내 MDS테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MDS테크는 엔비디아의 GPU와 AI 시스템을 기반으로 산업용 솔루션을 공급하는 국내 파트너사입니다.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국방 스마트 팩토리 등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늘면서 엔비디아와의 협업이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엔비디아의 수출 제재 장기화 여부는 MDS테크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네, 다음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최대 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가 예상을 뛰어넘는 의료비 지출로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고 이로 인해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이러한 급락은 1998년 이후 최악의 낙폭이라고도 평가가 됐는데요. 이 여파는 헬스케어 사업 전반에 대해서 비용 구조 재평가 이슈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녹십자 홀딩스가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가진 대표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미국발 비용 부담과 수익성 이슈가 국내에도 전이될 경우에는 녹십자 계열 전반에 대한 실적 눈높이 조정이 나타날 수 있어서 앞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트리밍 시장의 절대 강자인 넷플릭스가 오늘 아침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예상을 상회하면서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글로벌 콘텐츠 수요가 아직도 뜨겁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콘텐츠 공급망인 우리나라 기업 CJ ENM도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CJ ENM은 TVN, OCN 등 방송 채널과 또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 티빙 등 OTT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넷플릭스를 포함한 글로벌 플랫폼의 콘텐츠를 공급 중입니다. K-콘텐츠가 지금 글로벌 주류로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CJ ENM의 해외 매출 확대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자극을 줄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럼 다음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일라일릴리 호재성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네, 미국 제약사 일라일릴리는 경구형 비만 치료제 오르포글리프론의 임상 3상에 성공했습니다. 기존 GLP-1 계열 치료제는 주사제 형태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신약은 알약으로 복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장 판도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혁신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펩트론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펩트론은 지속형 약물 전달 기술인 스마트 대포를 보유한 바이오 기업입니다. GLP-1 유사 계열의 당뇨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인데요. 글로벌 대형 제약사의 임상 성공은 펩트론처럼 유사 기술을 가진 기업에도 기술 수출 가능성, 또 밸류에이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MP 매터리얼스 보겠습니다. 히토류 채굴 전문 업체 MP 매터리얼스가 미국, 중국과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자국 내재화 정책이 본격화됐다는 신호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히토류 관련주 중 하나인 유니온이 대체 공급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니온은 히토류 관련 국내 대표 광물 소재 기업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면 국산 소재 개발 기업인 유니온의 역할과 가치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에르메스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는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응해서 아이코닉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층은 가격 부담을 피하고자 대체 명품 브랜드로 수요를 분산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내 신세계 인터내셔널 오늘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명품 소비 트렌드 변화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명품 가격 상승 흐름 속에서 접근성 높은 중고가 브랜드 판매 확대가 예상되면서 오늘 실적 반등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의 움직임에 오늘 국내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까지 살펴봤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7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 원달러 환율이 1,410원에서 1,480원대 사이에서 큰 폭으로 출렁이는 가운데 추가 인하 시 원화 가치 하락과 환율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작년 10월부터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했으며 올해 1월에는 동결, 2월에는 재차 인하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발 상호관세 시행과 정치 불안 등으로 환율 급등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로 선회했다. 환율은 이달 초 1,484.1원까지 오르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최근엔 1,420원대로 다소 안정됐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이창용 총재는 특정 환율 수준보다 변동성 확대를 더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금리 동결의 또 다른 이유로 꼽힌다. 2월 가계대출은 3조 원 넘게 늘었고 3월과 4월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 5월엔 한은이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실 거죠? 제발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밤새 편히 잘 쉬셨습니까? 4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4월도 이제 2분기가 시작이 된 4월도 이제 중반쯤 이제 넘어가고 있죠.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무슨 기사가 나온지 브리핑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톱 기사로 가져온 거는요. 제목 보십시오. 방전된 K배터리 재충전. 여기서 이는 이제 이재명 이제 민주당 예비 대선 후보 얘기입니다. 보조금 직접 지원 추진한다. 이재명 민주당 지금 예비 대선 후보가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대선 준비를 위한 소위 말하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싱크탱크라고까지는 좀 그렇지만 그 조직들을 지금 이제 가동을 해서 대선에 이제 후보가 최종됐을 때 대선에 나가서 국민들에게 제시할 공약들을 좀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게 뭐 좀 잘 아시는 것처럼 정책 수혜자라는 이름으로 테마주들이 되고 있어서 주가도 시장에서 아주 크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2차 전지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내용은 이재명 후보가 직접 본인의 입으로 한 내용은 아니고요. 민주당 내에서 지금 국회 2차 전지 포럼을 대표로 하고 있는 신영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한 내용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2차 전지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니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해법으로 내놓고 있는 게 해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표부터 좀 볼까요? 이거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회색은요. 한국이고요. 한국의 LG, 삼성, SK 온 이 배터리 3사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약간 자주색이라고 그래야 되나? 약간 이거는 중국의 CATL하고 BYD 같은 중국의 이제 1, 2위 배터리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자, 보면요. 이게 2020년, 2025년, 이게 색깔 구분이 이렇게 되는 거군요. 시간 개념이군요. 한국의 배터리 3사가 이 시장 점유율이
2020년에 34%로 글로벌 넘버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중국은 30%, 일본이 18.5%인데 5년 뒤인 지금 보십시오. 배터리 3사는 절반으로 줄었죠. 34에서 17%니까요. 딱. 반면에 중국은요. 30에서 55%로 사실상 거의 2배가 늘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17%가 줄은 게 중국으로 넘어갔고 거기에 또 이제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은 사실은 이제 우리처럼 그렇게 배터리 회사들이 많지도 않지만 파나소닉 정도니까 18.5%였던 시장 점유율이 와, 이 4%까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4분의 1 이하로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줄고 17%, 그다음에 일본에서 줄어든 15%가 다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불과 2년 2년 전인가에만 해도 글로벌 넘버 원이었는데 배터리 회사, 개별 회사로는 지금 이제 CATL이 벌써 잡고 있는 지 몇 년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황이 지금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소위 말하는 굴기를 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돈이죠. 그 돈이 또 중국 정부에서 나온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경쟁사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경쟁사들이 이제 서로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제 도태가 되는 거죠. 그 적자 생존의 논리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시장을 장악한 게 중국 내에서 CATL, BYD 이런 몇 개 회사들이고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이제 중국 당국이 보조금을 엄청나게 지원을 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뭘 실패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실입니다. 하지만 그 손실을 기업이 직접 다 커버를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이제 자본시장의 논리인데 중국은 그렇지 않죠. 만약에 CATL이 뭔가 개발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시장 반응이 시원찮아서 1년에 뭐 1,000억 원의 적자를 봤다. 그럼 그 적자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서 메워주는 겁니다. 어떤 뭐 R&D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 R&D 투자도 사실 돈도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 R&D 투자를 할 때 이게 성공 가능성이 좀 있어야지 기업도 리스크를 좀 안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를 좀 하고 싶어도 또는 투자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때문에 투자를 못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걸 정부에서 다 커버를 해주니까 아이 뭐 실패하면 또 나라에서 돈 주는데 뭐 자 한번 해보자 이런 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생태계의 힘이 엄청난 거죠. 중국이 지금 사실은 태양광도 그렇게 해서 지금 세계 최고가 됐고 풍력 발전 관련된 이런 각종 설비, 엔진부터 밑에 하단부까지 다 이것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세계 최고가 됐고 배터리가 좀 그렇습니다. 반도체도 지금 딱 그 방식으로 지금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랑 같이 손잡고 가는 이런 중국 기업들과 혼자서 외롭게 해야 되는 한국 기업들, 뭐 한국 기업들뿐만이겠습니까만 이렇게 하는 것과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나 뭐 중국, 일본 다 지금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자금을 대주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계속 뭐 세액공제 해주겠다 이런 식인 거죠. 대표적으로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배터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현재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영업이익을 내지 않으면 정부의 세액 지원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중후장대한 대규모 장치 산업 같은 경우 처음에 돈 몇천억 뭐 이렇게 조 단위로 넣어가지고 그게 금방 1, 2년 뒤에 수익이 나면은 그거 누가 안 하려고 그러십니까? 다 하려고 그러죠. 대출 받고 뭐 자금 투자 받고 해서.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사업인 겁니다. 대신 잘만 되면 안착만 되면 이제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이런 장치 산업의 특징인데. 지금 우리 정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땐 공무원들 이제 핑계 대는 거죠. 책임 안 지려고. 아니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세금을 가서 혈세를 투입을 했는데 그 회사 혈세를 받은 회사는 수익을 못 내고 있어. 그럼 그 책임 누가 질 거야? 당신이 책임질 거야? 이제 이런 거 하기 싫은 겁니다. 참담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이 자꾸 좀 밀려나고 있는 건데 배터리도 좀 그렇다라는 거고 어쨌든 이재명 민주당 예비 후보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영업이익이 나든 안 나든 간에 관계없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만약 된다고 그러면 사실 또 이 내용을 업계에서 원래부터 계속해서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던 겁니다. 아니 돈을 그렇게 몇천억 조 단위로 들여서 수익이 금방 날 수 없는데 정부가 영업이익이 나야지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 지금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는 포기를 했겠죠.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이 좀 새 정부에서 혹시라도 누가 됐든 간에 바뀌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배터리 업계도 조금 숨통을 들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주식시장 쪽 얘기 좀 해보죠. 첫 번째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매도 표적된 중수혜주 제목이 이렇습니다. 표를 먼저 보죠.
LG 생활건강하고 호텔신라 이 두 회사를 오늘 이데일리 이제 증권면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주가를 보시죠. 주가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호텔신라도 역시 좀 떨어졌다가 반등했다 다시 호텔신라는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 LG 생활건강이라든가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중국 수혜주. 그러니까 우리와 중국 관계가 좋아지고 소위 말하는 한한령도 좀 해제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국 관광객들에 대해서 이제 대규모로 단체 비자, 이 관광 비자 같은 거 면제도 해주고 한시적이지만 뭐 이런 식의 조치들을 이제 취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중국의 이제 관광객들 그다음에 이제 이 단체 관광객들이 대거 들게 되면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 좀 좋아질 거다. LG 생활건강은 중국에서 관계가 좋아지면 화장품 많이 팔릴 거다. 등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LG 생활건강 호텔신라들 수혜주를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변수가 생긴 겁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공매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LG 생활건강이랑 그 호텔신라 상황을 좀 보니까 LG 생활건강은 16일 기준으로 그제죠. 공매도 비중이 전체 거래 비중이 20%. 그러니까 5주가 거래되면 한 주는 공매도를 통해서 거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지난 15일에는요 공매도 비중이 40% 가까이 치솟았기도 했고요. 호텔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6일 날은 18%, 그러니까 20% 채 안 되는데 하루 전인 15일 날은 역시 34% 가까이 공매도 비중이 지금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매도 비중이 평균치보다 2배 가까이 이렇게 크게 올랐던 이유는 앞서서 이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던 이유들인 거죠. 이 중국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둔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미중 간의 이 무역 갈등, 관세 갈등이 굉장히 좀 더 강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만 다른 나라들이랑 잘 된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일본 대표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치욕적인 어떤 그런 대접을 받은 걸 수도 있죠. 갑자기 백악관으로 불러들여서 그래도 명색이 한 나라의 외교 사절단인데 뭐 이제 압박을 하고 뭐 이런 대통령도 직접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무례하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뭐 그런 거 따집니까? 그래서 뭐 조금 전에 제가 듣기로는 일본 이제 정부가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가 긴급 강요 회의를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진짜 그런 거죠. 이제 이게 좀 뭐 이게 대책을 세우긴 세워야 될 텐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이 굉장히 강력한 우방국이고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도 미국은 정말 혈맹이나 마찬가지로 강력한 우방국인데 미국이 이런 식으로 자꾸 좀 자극을 한다든가 좀 무례하게 하면은 글쎄요.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 수치로 이렇게 치환이 되는 과정이 조금 더 지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중국 수혜주들이 좀 주춤하고 특히 공매도의 어떤 표적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HTS에서 다 공매도 이런 거 그 비중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잘 혹시 이제 투자 종목 정하실 때 공부하실 때 공매도 비중도 이제는 좀 잘 참고를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오늘 이데일리 증권면에 나온 얘기인데요. 이 잘생긴 양반은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 운용사의 CIO, 즉 투자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름이 소렌 안달이라는 분이고 블루오카 캐피탈 이제 CIO인데 이데일리와 이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이분이 했던 얘기들이 이제 제목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일본 증시 반등 전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일본 증시 반등 전과 비슷한 말에서 이 반등의 의미는 일본 증시가 한 2년 전부터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그 효과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주가가 좀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작년 그 전에부터 오르기 시작해. 작년에 굉장히 이제 꽃을 피웠죠. 올해는 좀 부진하긴 합니다만 관세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일본이 그렇게 작년, 재작년 많이 올랐을 때가요. 그게 갑작스럽게 오른 게 아닙니다. 멀리 올라가면 2013년도에 이제 아베 그러니까 고인이죠. 아베 총리가 2기 총리로 취임을 하면서 그때부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엔화 약세 전략, 소위 말하는 이제 아베노믹스라는 걸 본격적으로 펼친 그게 한 10년 가까이 쌓여서 이제 재작년, 작년 이렇게 주가가 뛰었던 거거든요. 일본 경제도 지금 인플레도 올라가고 임금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고 BOJ가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는 건 정말 굉장히 낯선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작년부터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안달 CIO도 그런 정도의 상황과 지금 한국 시장이 특히 코스피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근거로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특히 이제 지배 구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조금씩 제도가 좋아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이제 일본 증시 좋아지기 직전 상황과 비슷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상속세 얘기는 상속세를 인하하게 되면 이제 오너들이 뭐 이제 내 거를 챙길 거에 대한 그런 부담을 좀 덜고 회사를 키우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투자자의 배당 같은 거 이런 거 좀 더 신경을 쓸 거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내용을 좀 잘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중소형주들 투자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뭐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데일리 신문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석유화학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석유화학업체들 좋지 않다는 얘기는 다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방법이 범용 제품 판매해가지고는 중국하고 이제 경쟁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범용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과 약간 스페셜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좀 부가가치가 높은 고부가치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과 이 실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요. 요 얘기만 하면은 여러분께서 뭐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금호석유화학, HS 효성첨단소재, 코로인더스리 세 회사가 대표적으로 스페셜티를 집중하는 회사들인데 좋아지죠? 작년 4분기를 거의 정점으로 해서 올해 1분기에 다 이렇게 좀 좋아질 것으로, 또 좋아지는 것도 꽤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범용은 뭐 우리가 사실은 중국업체들과의 가격 경쟁 측면에서, 그러니까 품질 측면에서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스페셜티에서 우리가 좀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합성 고무를 가지고 굉장히 좀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누리고 있고요. 효성 첨단 소재하고 코로 인더스트리는 이 타이어에 들어가는 타이어 코드라고 합니다. 그거가 이제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회사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쪽 지금 이제 바닥 짚고 올라간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좀 투자를 하실 때 편하게 하시려면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유화학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스페셜티가 확실한 기업들 한번 잘 보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주에서 올해 1분기 테슬라의 신차 등록 대수가 42,322대로 전년 동기 대비 15.1% 감소했다.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55.5%에서 43.9%로 줄었다. 캘리포니아 신차 딜러 협회는 테슬라의 6개 분기 연속 판매 감소는 하향 추세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테슬라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30.5%, 25.7%의 증가세를 보였고, 제네시스는 45.1% 성장했다. 전기차 등록 대수도 현대차 35.0%, 제네시스 39.1% 증가했다. 전기차 모델별로는 테슬라 모델 Y와 모델 3, 혼다 프롤로그에 이어 현대 아이오닉 5가 4위를 기록했다. 기아 EV6와 EV9은 각각 15위, 22위에 올랐다. CNCDA는 올해 1분기 시장이 활황이었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신차 등록이 2.3%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 정책 변화와 관세 인상 전 수요가 단기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실 거죠? 제발요.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일단 혼조세를 좀 보였습니다. 일부 대형주의 급락과 함께 다우만 1% 넘게 하락을 했고, 사실 나스닥과 S&P 큰 방향성을 보여주진 않았는데 간밤 증시 분위기 일단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어닝 쇼크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좀 무겁게 했고, 반면에 이제 TSMC가 우리 장 3시 정도 이제 발표 나왔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그게 전체적으로 미장의 빅테크 쪽에는 우호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좀 빠졌죠. 네. 역시 이제 중국에 대한 규제, 이제 판매 금지에 대한 이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자체가 계속 눈치를 보기 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어제 보시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SNS에 정신없이 계속 글을 올렸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유럽하고도 협상 잘 되고 있고, 멕시코하고도 아름다운 대화를 했고, 중국하고도 곧 관세 협상 타결될 거로 기대한다. 그러면서 계속 띄우기를 했는데, 정작 유럽은 그 반대를 대비해 가지고 중국하고의 이제 무역 관련된 협정 관련된 얘기들이 좀 오가고 있고, 멕시코하고는 과거에 돌아보면 몇 달 전을 돌아보면 항상 아름다운 대화가 있었는데 결론이 없었잖아요. 네.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반응도 안 하고 있는데 뭐 또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약간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좀 많이 나 있는 그림이 보여주는 것 같은데, 증시라든지 국제 시장이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서 열심히 SNS 활동을 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좀 가졌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오늘도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장이 계속해서 눈치 보기를 이어갔었다 말씀을 주셨고,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놨던 또 가장 강한 발언 중에 하나가 파월 디스였거든요.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한 번에 뭐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강경하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어제 파월 의장은 공식 석상에서 인플레 관세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 상황 지켜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금리 인하를 두고 굉장히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조금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자꾸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할 때 옛날 얘기들을 자꾸 이제 꺼내게 되는데,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사고는 자기가 쳐놓고 지금 이제 파월이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파월 의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소프트 데이터, 그러니까 심리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진 않잖아요. 근데 하드 데이터는 여전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지금 금리 인하를 지금 미리 예단을 해가지고 미리 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하기에는 사실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진 않아요. 지금 실제 기대 인플레 같은 경우는 내년을 놓고 봤을 때는 계속 우상향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금리 인하를 얘기한다는 얘기는 유동성 공급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인플레에 불을 지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문제의 원인이 관세를 생각보다 과하게 부과한 데 있고, 그 관세 전쟁 여파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걸 예의주시하겠다 정도로 발언하는 게 연준 의장으로서는 당연한 행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하고 내가 한 방에 자를 수 있다, 못 자릅니다. 법적으로 자를 방법 없고요. 특별히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규제하기 전에는 어려운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막 질러대는 거고, 핑도 남 탓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만약에 시장을 좀 달랠 의지가 있었다 그러면 조금 유연하게 대응을 해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미국을 이제 바라볼 때, 연준을 바랄 때, 야, 금리 언제 내릴까? 이것만 쳐다보셔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최근에 보시면은 QT를 계속 해왔었잖아요. QT를 계속 해오는데 QT 규모가 950억 달러, 거기서 지금 400억 달러로 줄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었잖아요. 흡수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반대편 그 영레포를 통해 가지고 계속 또 이제 공급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실제 시장은 중립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영레포 잔고가 500억 달러까지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시점부터는 지켜봐야 되는 게 연준 입장에서는 이 QT의 중단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해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금리 인하 자체보다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제 그게 없이 갈 경우에는 오히려 좀 시장에 단기적으로 나중에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마중물 역할을 해줬었던 게 이제 거의 바닥이 드러나는 상황인데 QT를 계속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시장에서 계속 물을 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체크 포인트로 보시되 연준 의장의 발언 자체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도 중요하지만 QT와 관련해서 연준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점검을 해봐야 된다 말씀 주셨고요. 5월 7일 FOMC 회의 때 최종적인 결론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리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시장에서 사실 더 크게 보고 있는 건 바로 관세 그리고 협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현재는 미국과 중국이 되겠죠. 일단 간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꽤나 우호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뭐 조만간 좋은 협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알맹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고 있진 않거든요. 실제로 뭐 긍정적인 대화가 오가고 있는 걸까요?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혼자 떠드는 것 같습니다. 중국 쪽 반응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자기가 얘기해놓고 그걸 가지고 뭐 굉장히 뭔가 있는 것처럼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세게 질러놓은 상태에서 상대편 반응이 없고 상대방이 오히려 예상 외의 강공책을 쓰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간의 조바심도 좀 나는 느낌이 좀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그 관세 전쟁을 대비해서 일기 때 당해본 경험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최근에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동남아 주요 정상들 만나고 있고 또 유로존 쪽의 정상들하고 계속 만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 관련해 가지고 이제 협력에 대한 의지도 계속해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이 잘 안 했었던 건데 이제 앞으로 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 시장 개방과 관련된 사실 중국은 계속 수출만 해뒀었지 자국의 시장 자체는 되게 폐쇄적이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시점에서 이걸 극복하려면 자기가 가진 거를 일정 부분 상대방한테 내주면서 자기들도 우리 같은 편 하자고 하려고 그러면 자기들도 상대방한테 뭔가를 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제스처도 좀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의도대로 이게 그대로 뭐 아름다운 대화가 오고 깊이 있는 대화가 주고받고 이거는 사실 현재로 봤을 때는 거의 근거가 없는 얘기 같습니다. 네, 일단은 추가적으로 좀 근거 있는 내용들이 확인될 때까지는 시장의 분위기를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우리 개미분들의 투심은 오히려 미국 쪽으로 조금 쏠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매수하는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중국 증시보다도 미국 증시에 대한 매수 흐름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좀 어떤 현상으로 저희가 풀이를 해봐야 될까요? 이거는 최근 수년간 네. 미국 증시하고 중국 증시를 보시면 중국 증시는 계속 빠지기만 했었고 그다음에 미국 증시는 계속 오르기만 했었잖아요. 네. 그 학습된 효과 때문에 미장은 결국 빠지게 되면은 연준 풋이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관세 전쟁이 심화가 되니까 일단 좀 불안하고 어느 정도 뭐 반등을 했으니까 손실을 줄였던 차익을 냈던 게 있으면 차익을 좀 실현하자라는 좀 니즈가 좀 강했던 거 아니냐 싶은데 지금 두 나라의 어떤 진행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지금 또 중국 그 항만에 또 쌓이기 시작한다 그러거든요. 거꾸로 또 미국 쪽에서도 보면은 이제 수입을 했던 걸 인도를 거부해가지고 또 적체 현상이 좀 일부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언제하고 비슷하냐면 코로나 때 하고 비슷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건 보낸 거 이제 안 받겠다는 얘기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기들이 또 찍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서로 이제 그 막장으로 지금 가는 치닫는 듯한 느낌을 좀 주고 있는데 이게 거꾸로 보면은 양국에 동시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고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누군가 하나가 먼저 손을 내밀 가능성도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누가 과연 여기서 승자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한 번 제대로 겪었었잖아요. 네. 이제 코로나 때 완전히 셧다운을 해버리면서 굉장히 어려움도 겪어 나왔었던 이제 그 국민들인데다가 또 이게 이제 좀 약간 미국과의 이제 지금 경제적인 어떤 논란 이런 노이즈를 갖다 전쟁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적응력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누가 더 잘 견딜까를 놓고 보면 저는 오히려 중국이 좀 더 견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의도대로 모든 게 다 진행되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최근 투자자들의 이런 투심을 놓고 봤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좀 학습 효과 때문에 미국 증시로 쏠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만 놓고 판단을 해봤을 때 아직 그 어떤 것도 예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일단 일본은 먼저 미국을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50분간 대화를 이어갔다라고 하고요. 대통령은 끝나고 본인의 SNS를 통해서 또 큰 진전이 있었다라면서 자평하는 글을 올려줬습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 차례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을 좀 미리 점검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도널드라는 사람의 말과 트럼프라는 사람의 말이 다릅니다.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앞과 뒤가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진전이 있었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뒤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고 단적으로 뭐 엔비디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막대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야 필요한 거 다 말해 내가 다 도와줄게 그리고 넌 관세 너는 중국 수출 준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앞과 뒤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이 하나지만 한 몸이지만은 인격체로서는 둘 도널드라는 사람하고 트럼프라는 사람 둘을 놓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네. 실제로 지금 그 재정상이었나요?
아카자와 아카자와, 재상사관 네. 같은 경우가 이제 갔을 때 파트너로 이제 만나기로 예정돼 있었던 사람이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USTR 대표였는데 백악관으로 불러가지고 여기에 나바로가 들어오고 트럼프가 들어가가지고 거의 일방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따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떤 기대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오늘 아침 외신을 보니까 아무 성과 없이 돌아온 걸로 일본에서는 지금 보고 있고 일본은 또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국에서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요. 만만한 데서 성과를 찾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먼저 협상을 한다라는 게 반드시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되고 협박이나 압박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굽혀버렸을 경우엔 그 이후가 우리가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라든지 일본하고 협력 같은 게 이럴 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 전선을 펴도 좋고 어찌됐든 간에 서로 간에 좀 최대한 우리 거를 많이 잃지 않는 그런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한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결과로 다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말씀 주시면서 일단 다음 주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일본과 어떤 부분이 다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증시를 대응할 때도 사실 관세 위주로 좀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관세별 수혜주와 피해주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시장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까요? 저는 이제 이데일리 출연해가지고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제 네. 주력 포트에 지금 조선이 계속 들어가 있고요. 조선 비중은 계속 늘려놓은 상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방산을 지난주에 다시 좀 편입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쪽에 대해서 편입을 했던 거는 여전히 확장성, 성장성에 대한 그림이 확연하다. 그다음에 이제 관세 노이즈 없는 데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의 어떤 산업 가운데서 글로벌하게 봤을 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섹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기대감을 갖습니다. 단기에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일정 기간의 조정을 거쳐가지고 추가적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관세 노이즈가 있는 것들은 여전히 관세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성 있게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크게 기대할 부분들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세 노이즈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쪽이 어느 정도 완충이 되고 마무리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네. 너무 과한 투자보다는 조금은 관망 내지는 비중 축소 이런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관세 이슈 조금 더 명확해질 때까지는 관망의 관점도 중요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럴 때 저희가 좀 대체제로 혹시 뭐 한한력 쪽도 봐도 되는 건지 지금 관세 관련해서는 조선, 방산 여기 이제 태양광까지 포함이 됐는데 한한력 관련해서 화장품이라던가 엔터 관련주들이 대체가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데일리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에 출연할 때도 주로 네.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게 화장품, 엔터, 그다음에 원자력, 네. 그리고 LNG까지는 계속해가지고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증시가 좀 변동폭이 좀 있잖아요. 네. 위아래로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급하게 쫓아가는 것보단 내려올 때 좀 싸게 사시는 전략을 가져가셔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점의 기회를 줄 때는 우리가 잘 잡아보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주셨고요. 또 간밤 유럽 같은 경우는 일단 기준금리 6회 연속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다만 어제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는 동결에 대한 결정을 내렸고 아마 뭐 3개월 안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는 기조는 확인은 하긴 했어요. 시장의 반응 앞으로 좀 어떻게 펼쳐질까요? 뭐 동결은 어차피 네. 이번 주 화요일 날도 저도 동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동성 공급을 위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추경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추경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이 되고 추경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금리 동결하는 게 오히려 효과는 더 클 수 있다. 그런 맥락으로 해서 뭐 다음 달 정도에는 아마 금리 인하가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정도면은 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 언급을 주셨고요. 자, 일단 4월을 거의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부활절로 휴장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도 일부 국가들은 휴장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의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한데 일단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가 좀 주목해볼 이슈들 있을까요? 다음 주 21일부터 26일까지가 아마 IMF하고 월드뱅크 그 충계 회의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각국 재무장관하고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최근에 환변동이 좀 심하잖아요. 달러가 이제 약세가 좀 심화되고 있고 네. 그 또 엔화가 강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좀 얘기가 있는지 그게 실제로 환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이 아마 이제 AACR 암학회가 이제 개화가 될 겁니다. 그럼 개회가 될 때 그 시점에서 또 저는 이제 그 학회 테마 이런 거는 별 관심은 없지만 네. 어쨌든 그때 또 의미 있는 지표가 나오는 발표를 하는 이제 회사가 어디가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아마 이제 24일이 네. 그 우리나라 이제 주요 조선 업체들 실적 발표가 같이 나옵니다. 네. 이 얘기는 이제 실적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나오는지, 그다음에 향후 이제 가이던스에 대해서 언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조선주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또 암학회에 대한 일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함께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조선주들 그렇다면 지금도 어쨌든 고점이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 발표 이후로 더 오를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계실까요?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보면은 실적 네. 발표 발표 전에 오르면 실적 발표 후에는 조금 조정을 좀 받는 패턴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실적 발표 전에 빠지면 실적 발표 후에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하고 작년부터 추이를 보시면 그런 패턴이었었기 때문에 네. 조선주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점에서 계속 추격 매수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조선주 역시 마찬가지로 쉬어갈 때가 있습니다. 안 쉬어간 것 같지만 조선주도 작년 가을 이후로 계속 보시면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기간 조정 받고 다시 좀 밀렸다가 올라가는 그런 반복된 패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계속 고점을 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글로벌 조선 자체가 중국하고 한국 이원화 체제로 돼 있는데 지금 미국이 의도하고 있는 그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이라는 시장을 완전히 배제한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미국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한국조선이 반드시 미국에서도 필요하지만은 글로벌 다른 해운업체들 역시도 한국조선에 대한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조선주의 어떤 밸류 재평가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엠팩에서도 이번에 그 탄소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규제안이 나왔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 반대를 했음에도 이게 확정이 돼서 27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노후 선박 교체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맞물려 놓고 보신다 그러면 긴 사이클로 보시면 쌀 때 조선주는 조정받을 때 조선주는 계속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만약 가격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조정이 나왔을 때 좋은 기회로 우리가 전략을 세워봐도 충분히 유효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 또 미국 쪽에 눈을 돌려보면 국내 좀 조선사들의 실적이 있다면 미국 쪽에서는 빅테크 관련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를 시작을 합니다. 22일에 이제 테슬라를 시작으로 뭐 메타라던가 알파벳 그리고 인텔과 같은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국내 증시에 끼치는 영향이 클까요, 이번에? 일단 다음 주 이제 실적 발표하는 회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네. 관세와 직결돼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반독점법 소송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적 발표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컨퍼런스 콜에서 반응을 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미장 같은 경우는 일단 우선은 이제 관세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거지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 가지는 미장 전체의 어떤 흐름을 그나마 유지시켜주고 지탱을 시켜주려고 그러면 QT와 관련된 일정이 좀 구체화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시장에 좀 반응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만 매파였던 크리스토퍼 월러조차도 이제 추가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연준이 개입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는 했지만 이런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연준에서 베이지북 같은 데서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 실적 자체가 주는 어떤 노이즈 자체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에서 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빅테크 실적들 개별주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시장 전반적인 매크로 이슈와 상황을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마켓 시그널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간밤에도 여러 이슈와 함께 뉴욕 증시 안에서 급등과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일단 개장 분위기도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